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올해 73세가 된 박정혜 씨의 사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과도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박정혜 씨는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 왔지만 그녀의 몸이 아프기 시작하자 재산을 둘러싼 자식들 간의 갈등이 점차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과연 그녀가 내린 결단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박정혜 씨의 이야기 같이 들어주실래요? 정혜 씨는 병실에서의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자 몸 전체에 퍼지는 통증이 다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허리는 마치 돌처럼 단단히 굳어버린 것 같았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면 온 힘을 다 쏟아야만 했어요. 허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다른 곳곳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병실 천장은 너무도 차갑고 고요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방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누워 있는 것만 같았죠. 엄마, 괜찮아? 몸은 좀 어때? 딸 민경 씨가 옆에서 정혜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민경 씨의 목소리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딸 민경의 손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민경은 어머니 정혜 씨의 눈을 바라보며 어떤 대답이라도 듣고 싶어 했어요. 괜찮아. 그냥 몸이 조금 아프긴 한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정혜 씨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하게 들렸어요. 사실 정혜 씨는 자신의 상태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민경 씨는 여전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가득 차오르는 눈물로 반짝였어요. 엄마, 밤에 너무 힘들어 보였어. 엄마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건 아닌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민경아,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병원에서 엄마를 잘 돌봐주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챙기려고 애쓰는 걸 보고 있으면 엄마는 오히려 미안해져. 정혜 씨는 딸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도 무기력했고 민경 씨에게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민경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더 아파질까 두려웠어요. 엄마, 괜찮지 않으면 꼭 말해. 아무리 작은 통증이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꼭 말해줘. 그래야 엄마 몸을 지킬 수 있어. 정혜 씨는 잠시 고민에 잠겼어요. 자신이 아픈 것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더 힘들어질 것만 같았어요. 아픈 현실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정말로 회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정혜 씨는 아들이 보고 싶어졌어요. 아들 민재가 병실에 찾아오면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경아, 내 오빠는? 오빠가 많이 바쁘대, 엄마. 회사에 일이 많아서 당분간 못 올 것 같대. 정혜 씨는 그 대답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아들 민재는 지난 몇 달 동안 딱 2번만 병문안을 왔기 때문이죠. 그마저도 한 번은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또 한 번은 은행 업무 대리인을 막기 위한 서명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정혜 씨는 아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닌 그저 관리해야 할 재산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민재는 돈 문제로만 나를 찾아오는구나.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며 차마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자니 마음이 더 아파왔어요. 엄마, 무슨 생각해? 내 오빠가 조금이라도 더 자주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정혜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말 속에는 서운함과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민경 씨는 어머니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병실에 누워 몇 달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최근 들어 너무 몸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살이 빠지는 것 같아 병원을 방문했었습니다. 정혜 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생각한 의사는 정혜 씨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말하는 진단 결과는 그녀의 상상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박정희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암이 의심됩니다. 구체적인 확진을 위해 대학병원으로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정혜 씨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암이라니?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암에 걸렸다고? 그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의사를 바라보았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음, 기계 소리, 발걸음 소리, 모든 것이 희미해졌고 오직 의사의 목소리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혜 씨는 침묵 속에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암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암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재 단계에서 확진은 아니지만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손끝까지 저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서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틀림없이 잘못된 진단일 거라고 자신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공포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혜 씨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어요. 병원에서 들었던 모든 말들이 회오리처럼 그녀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나? 아니면 먼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는 게 맞을까? 결국 정혜 씨는 딸과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고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스스로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정혜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혜 씨는 딸 민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경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일 수도 있대. 아직 확진은 아니지만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엄마 어떡해, 우리 엄마. 그렇게 아팠으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직 확진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려고 정밀 검사를 받고 나서야 확실히 알 수 있대.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일단 지금 바로 갈게. 혼자 있지 말고. 내가 곁에서 지켜줄 테니까 나랑 같이 있어. 딸 민경 씨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황급히 집을 나섰어요. 그녀는 어머니가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엄마는 강한 사람이지만 이럴 때 절대 혼자 두면 안 돼.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며 서둘러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어요. 반면 아들 민재에게 이 소식을 전할 생각에 정혜 씨는 망설였어요. 민재는 늘 어머니의 건강보다 재정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자식에게 이 중요한 문제를 숨길 수는 없었기에 정혜 씨는 결국 아들 민재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야, 엄마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암일 수도 있대. 아직 확진은 아니지만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 암이라고? 그럼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거야? 아직 입원할 단계는 아니래. 정밀 검사를 더 받아봐야 한다고 했어. 그러자 아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현실적인 생각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러면 아직 보험에 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여러 보험들을 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나중에 병원비도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 정혜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어요. 내가 지금 암일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첫 반응이 보험이라니 따뜻한 위로 한마디도 못 해주는 거야. 그녀는 깊은 충격과 실망을 느꼈어요. 민재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머니의 건강보다 먼저 돈을 떠올리는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민재야,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자고 한 게 아니잖아. 내가 암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왜 보험부터 들자고 하니? 아니, 엄마, 그건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나중에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들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둬야 하잖아. 정혜 씨는 민재의 대답에 더욱 실망했어요. 그녀는 민재의 현실적인 태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그의 진짜 속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혜 씨는 민재가 꺼낸 보험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암 진단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아들이 먼저 보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무척이나 마음에 걸렸어요. 그녀는 민재가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는 진심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민재는 며칠 뒤에 딱딱한 표정으로 서류를 챙겨 들고 정혜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더 늦기 전에 진짜로 보험에 들어야 해. 지금은 보험사들이 엄마가 암일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입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정혜 씨는 민재의 말을 들으며 그저 침묵을 지켰어요. 며칠 전만 해도 민재가 그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낸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진짜 속셈이 의심스러워졌어요. 보험에 대한 얘기만 계속 꺼내는 민재가 그녀에게 더 이상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근데 이 보험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암 치료비는 보장이 안 되고 사망보험금만 왜 10억이 넘는 거야? 그리고 수령인이 네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엄마 치료비로 쓸 거라면서. 넌 진짜 엄마가 죽길 바라는 거야?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어요. 어머니의 질문에 격분한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엄마를 걱정해서 보험 들어두자고 말한 건데 왜 자꾸 날 의심해? 내가 뭔가 실수가 조금 있었나 봐. 정혜 씨는 민재의 격한 반응에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민재는 답답한 표정을 짓고 어머니의 앞에 놓인 테이블을 손으로 밀치며 일어섰어요. 나도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당연히 걱정되겠지? 엄마가 죽길 바라는 것도 아니라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엄마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남은 우리라도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민재야, 그만해. 엄마는 더 이상 내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엄마 병을 걱정해서 보험 얘기를 꺼내나 싶었더니 그저 돈 때문에 꺼낸 거였구나. 민재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결국 더 이상의 말싸움을 이어갈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주워들며 방을 나섰어요. 엄마는 항상 정말 고집이 세. 자식이라도 좀 잘 되게 도와주면 안 돼? 정혜 씨는 민재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아들이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았고 그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정혜 씨는 결국 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게 됐고 그 소식을 들은 아들 민재는 다시 한번 정체 모를 서류들을 들고 정혜 씨를 찾아왔어요. 그건 어머니가 자신에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넘겨주는 서류였어요. 엄마, 이거 한번 읽어봐. 이건 내가 앞으로 엄마의 재산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류야. 나중에 엄마가 더 아프거나 병원에 오래 있게 되면 내가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게 아무래도 더 편하지 않겠어? 정혜 씨는 그 서류를 보고 놀라며 물었어요. 민재야,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왜 내 자산을 관리해? 민재는 정혜 씨의 반응에 당황하지 않고 마치 그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차분히 설명했어요. 엄마가 지금은 괜찮지만 만약 더 아프면 엄마 재산을 누가 대신 관리할 거야? 내가 엄마 아들이니까 엄마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두는 거잖아. 정혜 씨는 민재의 말에 심하게 반발하며 그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그녀는 아들이 단순히 자신을 걱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니,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누가 한다고? 지금 너한테 그걸 맡기라고? 민재는 어머니의 반응에 답답한 듯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그냥 미리 준비해두자는 거야. 나중에 갑자기 일이 터지면 복잡해지잖아. 이렇게 미리 위임장을 써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정혜 씨는 그런 민재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아들에게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재야, 제발 그만해. 엄마는 절대 이 서류에 서명할 생각 없어. 민재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끝까지 고집만 부리실 거야? 이건 엄마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그 순간 딸 민경 씨가 집에 들어왔어요. 민경 씨는 어머니와 오빠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집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직감했죠. 그녀는 오빠가 어머니에게 위임장을 내민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빠, 도대체 왜 엄마한테 위임장을 내밀고 있는 거야? 다 엄마를 위한 거야. 엄마가 너무 고집 부리시는데 나중에 우리 모두 힘들어질 거란 말이야. 오빠, 지금 그게 엄마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 안 그래도 엄마 마음 복잡한데 왜 자꾸 재산 얘기를 꺼내는 거야? 엄마한테 괜찮냐는 말 한마디라도 해봤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민경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거야. 나중에 혹시 엄마 몸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그때는 재산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고. 그러니 엄마 정신이 아직 멀쩡할 때 미리 준비를 하자는 거지. 오빠, 지금 엄마한테 가장 필요한 건 사랑과 돌봄이지. 이런 서류가 아니야. 제발 정신 차려. 정혜 씨는 딸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민경 씨가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그녀는 딸에게 기대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아들 민재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죠. 민재는 여동생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방을 나섰어요.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혜 씨는 딸과 함께
조용히 집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아들의 태도에 실망감을 느끼며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죠. 며칠 후, 이번엔 며느리 지연이가 정혜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어머니 정혜 씨에게 자신이 알아본 대체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씨는 처음에는 그 말을 들어주려 했지만 며느리의 말이 점점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현대의학을 믿지 않고 대신 자연치료나 전통적인 치유법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현대의학만이 답은 아니에요. 자연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히 암 같은 병은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혜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에 빠졌어요.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일었어요. 자연치유법이라니. 그게 뭔데? 병원에서 하는 치료랑은 다른 거니?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설명했어요. 네. 어머니, 병원 치료는 몸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잖아요. 특히 항암 치료는 몸을 더 약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몸을 치유하는 게 더 좋다고 해요. 암도 결국에는 몸의 면역력이 강해지면 이겨낼 수 있는 병이래요. 정혜 씨는 지연의 말을 듣고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이야? 병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지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어요. 물론 병원에서는 말하지 않죠. 병원은 의학적인 치료만을 고집하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자연치유법을 통해 병을 이겨낸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암도 너무 공격적인 치료보다는 몸을 회복시키는 데 더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정혜 씨는 며느리의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녀는 평생 동안 의사와 병원을 믿어왔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며느리 지연의 설득은 점점 더 집요해졌고 정혜 씨는 당황스러웠어요. 지연아, 그건 좀 위험하지 않니? 내가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그런 대체 치료를 하다가 병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니? 지연은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지금은 병원에서 받는 치료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몸만 더 약해지실 수 있어요. 차라리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즘은 자연치유센터 같은 곳도 많고 그런 곳에서 관리받으면 훨씬 몸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혜 씨의 딸 민경 씨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어요. 민경 씨는 지연의 말을 듣고 단번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새언니, 그거 사이비 치료 아니에요? 무슨 자연 치유 같은 걸로 암을 고친다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연은 민경 씨의 말을 듣고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민경아, 이건 사이비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몸을 회복했대. 현대의학도 중요하지만 자연적인 방법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니? 민경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절대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예요. 지금 병원 치료도 힘들겠지만 적어도 검증된 방법이잖아요. 이런 말에 넘어가면 엄마의 건강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정혜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민경 씨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민경아,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병원 치료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 같아.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마음속으로 숨겨왔던 본심을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좀만 더 설득했으면 넘어갔을 텐데. 왜 하필 민경이가 나타나서. 정혜 씨는 며느리의 태도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을 느끼며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가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집요하게 설득한 것과 지연이 대체 치료를 권유하는 모습이 겹쳐 보였고 왠지 모를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민경 씨는 엄마한테 새언니가 권유한 치료법이 불안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그날 밤 인터넷에 접속해 새언니가 이야기한 자연치유법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민경 씨는 여러 포럼과 의료 사이트를 뒤져가며 지연이 추천한 자연치유법이 실제로 검증된 치료인지 아니면 그저 사이비에 불과한 것인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강 관련 블로그나 카페에서 지연의 말처럼 자연치유법이 효과가 있다는 글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민경 씨는 그 글들이 과연 믿을 만한 정보인지 의심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검색을 이어가면서 점점 더 의심스러운 정보를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자연치유법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었고, 특히 암 치료에 있어서 대체 치료법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어요. 민경 씨는 어머니가 민재와 지연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어머니가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사이비 치료에 빠지게 된다면 건강이 더 악화될 것이 뻔했어요. 그녀는 그 생각에 너무 화가 나고 불안해져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엄마가 이런 말에 속아서 병원 치료를 중단하면 안 돼. 다음 날 민경 씨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정혜 씨는 병실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피곤함과 혼란스러움이 엿보였어요. 민경 씨는 어머니의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새언니가 말한 자연치유법은 절대 믿으면 안 돼. 내가 어젯밤에 알아봤는데 그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치료 같아.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아서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병이 더 악화된 경우가 많아. 민경아, 나도 사실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내 오빠도 어젯밤에 전화가 와서 꼭 그런 치료들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나도 뭐가 맞는 건지 혼란스러웠어. 엄마, 절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 오빠랑 새언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닌 게 분명해. 엄마가 병원 치료를 포기하면 더 위험해질 게 뻔하잖아. 정혜 씨는 민경 씨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딸의 말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었고 이번에도 그녀는 민경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 민경아, 내 말대로 하자. 난 병원 치료를 계속할 거야. 엄마, 내가 곁에서 계속 도와줄 테니까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 오빠랑 새언니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정혜 씨는 딸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는 민재와 지연의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것이었고 그녀는 오직 민경 씨만을 믿고 따르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됐죠. 정혜는 병실에 누워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얽히고 설켜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런 혼란 속에만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재와 지연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교묘했고 겉으로는 마치 엄마를 위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도는 분명했어요. 저 아이들이 나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는 걸 이젠 확실히 알겠어. 민재와 지연의 계속된 압박이 점점 더 다가오는 걸 느끼며 정혜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지금 내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그녀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 변호사는 그녀가 어렵고 복잡한 일에 처했을 때마다 항상 냉정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정혜 씨는 병원 침대 옆에 있던 전화기를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 정혜예요. 정혜 씨,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나요? 저 이번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변호사님과 상의하고 싶어요. 다음 날 정혜는 병원에 외출을 요청했고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정혜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병실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조금은 가시고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는 느낌이 좋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일지도 몰라.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을 해야 해. 정혜는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변호사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들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는 정혜의 말을 듣고 신중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상황을 이해한 후 본격적인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요. 민재와 지연이가 계속해서 재산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저 내 재산을 탐내고 있다는 게 명백해졌어요. 변호사는 차분히 그녀의 말을 듣더니 구체적인 서류 절차를 설명했어요. 이 절차를 밟으면 정혜 씨의 재산은 전적으로 딸 민경 씨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정혜 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다시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두겠습니다. 정혜는 긴장된 얼굴로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그 서류는 그녀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정리하는 중요한 문서였어요. 그 안에 담긴 숫자와 문구들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인생이 담긴 결과물 같은 것이었어요. 정혜는 자신에게 계속 다짐하며 변호사가 내미는 펜을 받았어요.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펜을 힘있게 쥐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내려갔어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했어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받아들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아들 민재 씨나 며느리 지연 씨는 이 재산에 대해 어떤 법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딸 민경 씨에게 모든 재산이 안전하게 이전될 것이며 정혜 씨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다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정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지만 마음 한편이 후련하기도 했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남은 건 민경이에게. 이걸 어떻게 말하느냐 뿐이야. 정혜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일이었거든요. 정혜 씨,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딸 민경 씨가 그 모든 걸 잘 지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얼른 몸이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정혜 씨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불안과 걱정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그녀는 스스로 결정한 대로 모든 걸 정리했고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정혜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이제는 확고한 결단을 내린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평온함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정혜 씨는 딸 민경에게 조용히 외출을 제안했어요. 민경아, 오늘 우리 오랜만에 바람 쐬러 나가볼까?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하고 싶어. 평소보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정혜의 제안은 단순한 산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고 이제 민경이에게 이 비밀을 털어놓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경은 어머니의 제안에 놀랐어요. 요즘 들어 어머니가 병세 때문에 기운이 없어 외출을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제안이 반가우면서도 약간 의아했어요.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드셨을 텐데 바람을 쐬고 싶다고 하시다니 좋은 일이야. 민경은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좋아, 엄마. 오랜만에 바람 쐬러 가면 엄마 기분 전환도 될 거야. 요즘 너무 병실에만 있었잖아. 정혜 씨는 민경의 말을 들으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오늘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보자꾸나. 그동안 너무 무거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민경에게 말할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딸에게 서둘러 이 비밀을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그저 자연스럽게 모든 걸 풀어나가려 했어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한적한 카페로 향했어요. 푸른 하늘 아래에서 부는 바람은 그녀의 마음을 잠시나마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민경은 어머니의 얼굴을 살피며 평소보다 차분한 표정이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엄마, 오늘 날씨 정말 좋지? 이렇게 엄마랑 밖에서 커피 마시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 그래, 민경아, 참 좋은 날이구나. 그런데 말이야. 정혜 씨는 잠시 말을 멈추며 딸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신 후 정혜 씨는 딸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민경아,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 시간이 괜찮으면 나랑 잠깐 같이 가볼래? 민경은 어머니 정혜 씨가 갑자기 어딘가를 가고 싶어 하는 게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같이 갈게. 오늘은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 민경은 어머니 정혜 씨를 태우고 차에 몰았고 그들은 조금 더 먼 곳으로 향했어요. 민경은 어머니가 안내하는 곳이 어딘지 알지 못했지만 정혜 씨가 차분한 표정으로 운전 방향을 지시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가고 싶은 곳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차가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자 민경은 주변의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차가 멈춰선 곳은 아무도 없는 넓은 땅이었어요. 민경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는 어디야? 엄마? 민경이 물었어요. 그녀는 주변의 풍경이 낯설기만 했어요. 정혜는 차에서 천천히 내려 딸 옆에 섰어요. 한참 동안 들판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던 정혜 씨는 차 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들고 민경에게 내밀었어요. 이 땅이야. 민경아, 내가 오랫동안 숨겨둔 비밀이기도 하고, 이제 내가 알 때가 됐어. 민경은 서류를 받아들고 손을 떨며 읽기 시작했어요. 글씨를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이 땅이 어머니가 비밀리에 소유해온 땅이라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엄마,
이게 정말 엄마 땅이라고? 그런데 왜 나한테 이때까지 아무런 말도 안 했어? 그녀는 40대 초반, 이제 막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무렵에 큰 결심을 하고 땅에 투자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큰 돈을 들여 투자했지만 그 땅은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대로였죠. 가격도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개발이 늦어지면서 땅값은 더 떨어져만 갔어요. 그때 정혜 씨는 자신의 투자 실패를 자식들에게 말할 용기도 없었고 굳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고 묻어두고 살아왔어요. 그냥 이대로 잊혀지겠지. 내가 괜히 허황된 꿈을 꿨던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땅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였어요. 하지만 최근 그 땅 주변에서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고속도로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고 그로 인해 정혜 씨가 오래전 구입했던 땅의 가치가 급격히 오르고 있었어요. 정혜 씨는 신문과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완전히 잊고 있던 그 땅이 갑자기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정혜 씨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쉬지 않고 항상 일을 했잖니. 너희를 키우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식당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늘 불안했어. 그래서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30년 전에 이 땅에 투자했던 거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땅값이 오를 줄은 전혀 몰랐어. 오히려 투자에 실패했다고만 생각했지. 그런데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 여기 근처에 고속도로가 뚫리기로 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거야. 민경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이 땅이 지금 엄청나게 비싸졌다는 거지. 정혜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가 지금 이걸 내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너한테 모든 걸 맡길 때가 됐기 때문이야. 내 오빠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혼자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 땅과 모든 재산을 내 앞으로 넘기는 서류를 준비했어. 그녀는 딸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건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민경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내가 정말 이걸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정혜 씨는 딸을 따뜻하게 안으며 말했어요. 민경아, 내가 널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넌 나를 위해 정말 많은 걸 해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 엄마 몸이 더 아프기 전에 아직 정신이 멀쩡할 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 오빠와 새언니에게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너와 나만의 비밀로 지켜주길 바래. 민경은 어머니의 결단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며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활짝 웃으며 저녁을 먹었어요. 정혜 씨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고 민경과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과거의 아픔과 갈등을 넘어서 두 사람은 새로운 희망 속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한편 아들 민재와 며느리 지연은 여전히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대하던 위임장도 없었고 재산을 건드릴 방법도 사라졌죠.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크게 당황할 테지만 정혜 씨는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지킬 거야.
내 재산도, 내 마음도, 내 딸과 함께할 미래도 지금까지 박정혜 씨의 사연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혜 씨와 민경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신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라며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신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종료하시 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올해 73세가 된 이옥분 씨의 사연입니다. 이옥분 씨의 이야기는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나이 들며 겪게 되는 외로움과 가족 사이에서 느끼는 소외감,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옥분 씨의 여정을 따라가며 그런 감정들을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옥분 씨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옥분 씨가 창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바깥에는 노랗게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옥분 씨가 아들 철호의 집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옥분 씨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 철호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평생 살던 집을 팔아 아들에게 보탬이 되기로 한 것이었지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철호의 간절한 부탁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렸어요. 집을 팔아 얻은 돈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지원했고 옥분 씨는 작은 월세집을 구해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그녀에겐 작은 월세집도 충분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대신 아들 철호가 매달 옥분 씨의 월세를 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옥분 씨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막상 아들을 위해 모아놓은 모든 돈을 줘버리니 옥분 씨 앞으로 나오는 쥐꼬리만한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 몇 달 전 아들 철호가 어머니 옥분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우리 집에 오세요. 저희랑 함께 지내면 제가 월세로 내드리는 돈을 엄마한테 드리면 되잖아요. 저희가 엄마 모실게요. 옥분 씨는 아들의 제안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철호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아들에게 생활비를 받으며 사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 외로운 생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던 옥분 씨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 옥분 씨는 그 결정이 새로운 고난의 시작이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옥분 씨는 아들 집에 도착해 작은 방에 자신이 가져온 짐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방은 작고 창문도 하나뿐이었지만 아들 부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옥분 씨는 곧 자신이 아들 집에 적응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방까지 꼼꼼히 둘러보며 자신이 어디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어요. 어떻게든 집안일에 보탬이 되고 싶었지요. 하지만 옥분 씨가 손을 바쁘게 움직여도 며느리 수진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원래 저희가 했던 방식대로 해주세요. 수진은 옥분 씨가 청소를 할 때마다 사소한 부분까지 지적했어요. 아들 철호도 처음에는 어머니 옥분 씨가 집안일을 돕는 것에 고마움을 표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옥분 씨의 도움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옥분 씨는 자신이 이 집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분명 아들 철호가 옥분 씨를 반갑게 맞아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도가 달라지는 것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분 씨는 어떻게든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 혼자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옥분 씨의 귀에 며느리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설거지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수진은 어깨너머로 옥분 씨를 바라보며 서둘러 옥분 씨의 손에서 수세미를 빼앗았어요. 한평생 집안일을 해온 옥분 씨가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트집 잡을 건수가 필요했던 며느리 수진이라는 걸 알았지만 괜히 아들네 집에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던 옥분 씨였어요. 엄마가 설거지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 그럼 다른 거라도 도와줄까? 옥분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러면 저녁 차리는 거 좀 도와주실래요? 요리는 좀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주의해 주실 게 있는데요. 요즘은 저염식이 유행이라 소금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건강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옥분 씨는 수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조심스럽게 상을 차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는 일이 즐거웠지만 지금은 눈치 보며 음식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옥분 씨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한 입 떠먹는 아들 부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음식은 괜찮니? 신경 쓴다고 썼는데 혹시 짜지는 않았니? 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요, 엄마. 라고 말했지만 수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제 입에는 조금 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지금보다 소금을 더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부탁처럼 들렸지만 마치 옥분 씨의 마음에 커다란 바위가 굴러와 내려앉는 것처럼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신경 쓴다고 썼는데 수진이 입에는 안 맞는가 봐. 내가 그래도 요리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옥분 씨는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식탁을 떠났어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립감이 엄습해 왔지요. 며칠 후 옥분 씨는 상처받은 마음을 뒤로한 채 거실을 청소하며 조금 더 힘을 내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집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겠지. 청소라면 정말 자신 있으니까. 스스로 다짐하며 거실부터 작은 방까지 열심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마침 방을 청소하던 중 수진이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청소기는 이렇게 사용해야 먼지가 더 잘 빨려 들어가요. 2번 설명 안 할 거니까 한 번 가르쳐 줄 때 똑바로 보세요. 수진은 청소기를 잡고 빠르게 사용법을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요. 옥분 씨는 순간 멍해졌어요.
자신이 평생 해왔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지적을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러나 아들의 집이니만큼 아들네 부부의 방식에 맞춰주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죠. 그래, 수진아.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 라고 말한 옥분 씨였지만 며느리 수진이가 또다시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던 옥분 씨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철호가 옥분 씨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연세가 드시니 예전처럼 몸이 잘 안 움직이시죠? 수진이한테 들었는데 엄마가 집안일 하는 걸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퇴근하고 와서 제가 할까요? 철호의 말은 겉으로는 옥분 씨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옥분 씨에게 면박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옥분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옥분 씨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됐지만 외로움은 더욱 커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옥분 씨가 아들네와 가까워지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거리감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았지요. 내가 여기서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가족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점차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어두운 고립감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옥분 씨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에서 옥분 씨보다 더 따뜻한 대접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아들네 부부의 반려견 보리라는 사실이었죠. 아침이면 며느리 수진이가 보리를 위해 고급 수입 사료를 준비해주며 보리야, 우리 보리, 맛있게 먹어야지. 건강해야 해. 라고 상냥하게 말을 걸었어요. 보리의 침대에는 푹신한 쿠션과 따뜻한 담요가 깔려 있었어요. 차가운 방바닥에서 이불만 덜렁 깔고 잠을 청하는 옥분 씨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장면이었죠. 옥분 씨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스스로 너무 비참해지는 걸 느꼈어요. 보리는 정말 행복하겠구나. 이렇게나 잘 챙겨주니. 옥분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수지는 고개를 돌리며 웃음으로 답했을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강아지 보리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옥분 씨는 더더욱 자신이 무의미한 존재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런 보리를 돌봐주는 일은 자연스레 옥분 씨의 몫이 되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보리 털을 안 빗어주셨잖아요. 그러면 털이 엉켜서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수진이 보리를 안고 옥분 씨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보리 먹이를 늦게 주셨던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옥분 씨는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아, 미안해. 청소하고 먹이 주려다가 5분 정도 늦고 말았어. 다음부턴 더 신경 쓸게. 정해진 시간에 보리가 먹이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다음부턴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수진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엔 옥분 씨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었어요. 보리를 돌보는 일이 이렇게나 중요한지 몰랐던 옥분 씨는 왠지 자신이 꾸짖음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보리를 돌보는 일에도 더욱 신경을 쓰려 했지만 사소한 실수가 나올 때마다 옥분 씨는 다시금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옥분 씨는 보리에 밥을 주고도 수진의 잔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많은 양을 주시면 보리가 소화하기 힘들어요. 적당히 줘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옥분 씨를 가르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어요. 그래, 엄마가 미안해. 내가 더 주의를 기울일게. 옥분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괜히 트집을 잡으려는 며느리의 태도에 큰 자괴감이 몰려와 그녀를 괴롭혔지요. 철호도 점차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변해갔어요. 예전에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무심하게 지나가는 말로 불만을 표출할 때가 많아졌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짐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을 돕기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노력이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서글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분 씨는 집안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에게는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아들과의 애틋한 관계가 그리웠고 그때의 따뜻한 순간들을 다시금 느끼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너무도 달랐어요. 옥분 씨는 눈치를 보면서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야만 그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것 같았지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옥분 씨는 자신이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것은 사소한 지적과 냉담한 시선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도 묵묵히 손을 움직였어요. 옥분 씨는 아침마다 집안일을 끝내고 나면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자신을 느꼈어요. 손으로는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함이 가득했어요. 식탁을 닦고 청소기를 돌린 후에는 아무리 해도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였지요. TV를 켜고 앉아 있어도 화면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무의미하게 들려왔어요.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는데 이젠 그저 혼자서 시간을 때우는 것에 불과했어요. 보리야, 오늘도 산책 가야지.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옥분 씨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방을 나섰어요. 보리는 수진의 다리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수진은 보리의 목줄을 챙기며 옥분 씨를 힐끔 쳐다보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좀 춥네요. 어머니께서 나가시기엔 무리가 아닐까요? 수진은 옥분 씨에게 산책을 권하는 대신 보리와 함께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옥분 씨는 발걸음을 주저하며 창문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녀는 외출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요. 화면 속 드라마의 인물들은 울고 웃으며 격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옥분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어요. 내가 여기서 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 옥분 씨는 한숨을 내쉬며 채널을 돌렸어요. 책을 펴서 읽어보기도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의미 없이 흘러가 버렸고 페이지는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철호와 수진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옥분 씨는 그들의 표정을 살피곤 했어요. 하지만 대화는 대부분 보리의 일상이었어요. 보리, 오늘 잘 지냈어?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지? 철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보리를 안아들며 인사를 나누었어요. 옥분 씨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아도 아들 부부의 관심은 온통 보리에게만 쏠려 있었지요. 어느 날 며느리 수진이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어요. 거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가득했지만 옥분 씨는 방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어머니, 친구들 왔으니까 방에서 좀 쉬세요. 수진이 말하던 그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지요. 마치
본인을 짐짝 취급한다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어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는 동안 옥분 씨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집안에 있어도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까이 들릴 때마다 그녀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그 어떤 노력도 그녀가 이 집의 진정한 가족으로 여겨지게 만들 수는 없을 것만 같았어요. 모임 중반쯤 옥분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수진에게 물었어요. 내가 뭘 더 도울 거 없을까? 손님들께 뭐라도 더 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수진은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있으시면 괜히 손님들이 눈치 보고 불편해하니까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그녀는 옥분 씨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저 방 안에 앉아 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자꾸만 손님들이 오가는 거실을 쳐다보며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느껴졌지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보리에게 인사를 건네고 다음에 또 보러 올게. 라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러나 옥분 씨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손님들을 배웅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가 불편한 듯 스쳐 지나갈 뿐이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그저 불편한 사람일 뿐이구나. 옥분 씨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임 동안 느꼈던 소외감은 평소보다 더 큰 외로움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점점 자신이 이 집에서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옥분 씨는 용기를 내어 철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철호야, 너희 산책 나갈 때 엄마도 같이 나가도 될까? 철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같이 산책이요? 근데 보리가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좀 예민해져서요. 그냥 다음에 같이 나가요. 그 대답에 옥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물처럼 외로움이 솟아올랐어요. 그녀는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옥분 씨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당의 나무는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잔잔하기만 했어요.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옥분 씨는 천천히 전화를 집어들었지요. 여보세요? 옥분 씨의 목소리는 약간 기운이 없었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활기찼어요. 옥분아. 나 명자야. 정말 오랜만이지? 명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어요. 어머, 명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니? 옥분 씨는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명자와의 통화가 오랜만이라 반가웠지만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이었어요. 응. 나야 잘 지내지. 요즘 아들 집에 와 있는데 여기서 너무 잘해줘서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어. 명자는 웃음소리와 함께 자랑하듯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들, 내외가 나만을 위해 방을 새로 꾸며줬다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살갑게 대해주는지 몰라. 매일 저녁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보양식까지 챙겨준다니까. 명자의 말을 들으면서 옥분 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녀는 말문이 막힌 채 잠시 침묵했어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저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었죠. 나는 이 집에서 무슨 존재이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야? 옥분 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대접을 떠올렸어요. 자신은 아들 부부의 집에서 그저 눈치만 보며 지내는 것이 전부였고, 작은 방 한쪽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날이 많았지요. 그런 사실을 친구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 참 다행이다, 명자야. 아들 내외가 그렇게 잘해준다니. 정말 좋겠다. 옥분 씨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옥분아,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아들 집에 들어간다고 하더니 너도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명자는 진심으로 친구의 안부를 걱정하며 물었지만 옥분 씨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춘 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이 명자와 같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응. 나도 뭐, 그냥 지내고 있어. 옥분 씨는 간신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목소리는 약간 떨렸고 그 떨림 속에는 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명자는 옥분 씨의 기운이 없는 목소리를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옥분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내 목소리가 좀 힘이 없어 보여서. 괜찮은 거 맞아? 아, 그게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별일 없어. 옥분 씨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자책감과 부끄러움이 밀려들었어요. 친구에게조차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는 현실이 서글펐어요. 통화가 끝난 후 옥분 씨는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 같았어요. 명자의 자랑 섞인 이야기는 그녀에게 더 큰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명자가 아들 집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으며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동안 자신은 이곳에서 점점 투명인간처럼 여겨지고 있었지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서로를 도와줬어도 안 됐고, 이 집에 들어와서도 안 됐던 거야. 그 생각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명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것 같았어요. 옥분 씨는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슬픔이 서서히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점점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은 옥분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친구의 반가운 목소리는 그녀에게 잠시 힘이 되었지만 통화를 하며 더 큰 외로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 차가운 외로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집안의 조용한 분위기는 그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날 새벽 옥분 씨는 갑작스런 통증에 잠에서 깼어요. 배가 아파오는 동시에 식은땀이 나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참으려고 해도 도저히 못 참겠어.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옥분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어려웠지만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아들 부부의 방으로 향했어요. 다급하게 방문을 두드리며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철호야, 엄마가 좀 아픈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옥분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철호는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지금 새벽이에요. 조금만 참았다가 내일 아침에 병원 가시면 안 돼요. 정말 견디기 힘들어. 응급실에 좀 가야 할 것 같아.
옥분 씨는 겨우겨우 말을 이었어요. 수진도 방문을 열고 나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출근해야 해요. 저희도 잠을 자야 내일 일하러 나가는데. 그녀는 마치 이 상황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끼치는지 강조하려는 듯 했어요. 옥분 씨는 순간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내가 이 시간에 아프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하지만 이런 말을 할 기운조차 없었어요. 결국 철호는 마지못해 차를 끌고 나섰고 수지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철호와 수지는 옥분 씨 곁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병원 로비에서 대기하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뿐이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상태를 설명할 때도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짧게 대답할 뿐 옥분 씨를 위한 걱정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의사는 옥분 씨에게 진통제와 수액을 처방하며 며칠 더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옥분 씨는 가라앉은 몸으로 간신히 일어나 대기실로 나갔지만 아들 부부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좀 괜찮아요. 얼른 집에 가요. 철호는 옥분 씨를 부축하는 척하며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 하는 듯 했어요. 옥분 씨는 겨우 차에 몸을 실으며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사소한 존재인지 절감했어요. 그녀는 그저 짐작할 뿐이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더 이상 명확할 수 없었어요. 그 사건으로부터 며칠 후 밤 늦게 보리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리가 거실에서 구토를 하자 수지는 깜짝 놀라며 달려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보리야, 괜찮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수지는 당장 동물병원에 전화했고 철호는 재빨리 차를 준비했어요. 보리를 이렇게 아픈 채로 두면 안 돼. 빨리 응급실부터 가자. 철호는 서두르며 수진을 재촉했어요. 부부는 한마음으로 보리의 상태를 걱정하며 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동물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향했어요. 동물병원 응급실은 철호가 사는 지역에 한 곳밖에 없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부부는 보리의 상태를 설명하며 수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물었어요. 지금 보리 상태가 괜찮은 건가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필요한 검사 전부 다 해주세요. 그들은 보리가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썼어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옥분 씨는 마음이 쓰라렸어요. 자신이 새벽에 고통 속에 있을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부부의 모습에 그녀는 자신이 정말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보리를 향한 애정과 헌신은 너무도 당연한 듯 보여졌지만 자신에게는 그 어떤 관심과 애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짐일 뿐이었구나. 옥분 씨는 그때서야 철호와 수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비로소 자신이 이 집에서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지요. 그날 밤 옥분 씨는 방 안에서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여기서 더 이상 가족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철호와 수진에게는 본인보다 강아지가 더 소중한 존재였고 자신은 그저 신경 써야 할 또 다른 부담일 뿐이었어요. 가족의 일원이 아닌 짐처럼 여겨지는 삶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옥분 씨는 작은 가방을 꺼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어요.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옷 몇 벌을 가방에 넣었어요. 짐을 싸는 그녀의 손은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 그래야 내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다음 날 새벽
집이 아직 조용할 때를 노려 조용히 문을 나섰어요.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집안을 돌아보았어요. 아들 부부가 잠든 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보리는 따뜻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옥분 씨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서글픔을 애써 누르며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밖은 아직 어둠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오랜만에 새벽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이 길을 걸어 나가는 동안 옥분 씨의 마음은 무겁고도 가벼웠어요. 무거운 것은 가족에게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는 현실이었고, 가벼운 것은 이제 자신만의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그렇게 집을 나선 옥분 씨는 작은 여관에 잠시 머물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했어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갈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새벽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었어요. 옥분 씨는 더 이상 짐이 아닌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난 거였어요. 옥분 씨가 집을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나서야 철호는 어머니의 빈 방을 발견했어요. 철호는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짐작할 수 없었어요. 아니, 아침부터 어딜 가신 거야? 아무 말도 없이. 그는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섞인 채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옥분 씨는 낡은 여인 숲방 한 구석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쌓인 피로에 온몸이 무거웠고 전날의 긴장감이 풀리면서 가슴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고 발신자 표시를 보자마자 철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망설임 끝에 천천히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어머니, 지금 어디에 계세요? 왜 갑자기 말도 없이 나가셨어요? 철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자신의 평온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긴 것에 대한 불만처럼 들렸죠. 옥분 씨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철호야, 너희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더구나. 매일 눈치 보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말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지금 아니면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철호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한 듯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말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나가시면 저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없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철호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이러면 제가 불효자처럼 보이잖아요.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이해심도 없으세요? 저희도 힘들잖아요. 철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옥분 씨는 그 순간 전화를 끊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대신 묵묵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철호 집에 있는 동안 철호는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을까? 그녀는 그동안 쌓여왔던 섭섭함과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철호에게는 그저 자신들의 일상이 방해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어머니의 고통이나 외로움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철호야,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너는 정말 몰랐니? 그저 내가 너희 집에 있으면 다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니? 그녀는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차분히 풀어내려고 애썼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났어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행복하고 싶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 그런데 매일 아들과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정말 몰랐나 보구나. 그리고 어떻게 엄마를 너희가 키우는 강아지보다 못하게 대할 수가 있어? 그러나 철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로 말했어요. 아니 그야 저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고 수진도 그렇고 보리도 우리한테는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엄마 손주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희가 보리를 왜 더 아끼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엄마는 왜 저희 입장을 생각해주시지 않으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옥분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철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면서 그동안의 고통과 외로움이 다시금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 집에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 그 깨달음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싸늘하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대화는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옥분 씨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전화기를 쳐다보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졌고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철호의 태도와 말투는 결국 그녀가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침대에 앉아있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다시 혼자서 살아가면 돼. 아들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스스로의 삶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옥분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였어요. 여인숙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옥분 씨에게는 그저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간섭하지 않는 이곳에서 오랜만에 홀로 서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생활비와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구해야만 했어요. 나이든 여성을 받아줄 만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지만 옥분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마침내 근처 초등학교에서 청소 일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나이 많은 분들도 환영해요. 열심히 일해 주실 수 있다면 나이는 상관없어요. 교장 선생님의 말에 옥분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학교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고단했지만 옥분 씨는 묵묵히 일을 해나갔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교실과 복도를 쓸고 닦으며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보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지나가며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마다 옥분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작은 인사말들이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옥분 씨는 꾸준히 학교에서 일하며 비상금을 조금씩 채워나갔어요. 그녀는 하루하루 모은 돈으로 드디어 월세방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어요. 드디어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구나. 작은 월세방이지만 여인숙보단 훨씬 나아. 옥분 씨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오래된 여인숙을 벗어날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녀가 새로 구한 방은 작고 소박했지만 아들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늑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창문을 열면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곳은 비록 좁고 허름했지만
옥분 씨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주는 공간이었어요. 옥분 씨는 새 집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위에 작은 화분을 놓고 벽에 옛 사진을 걸었어요. 그녀의 작은 보금자리는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녀를 가득 채웠어요. 학교에서의 일은 계속 이어졌고 옥분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학교로 향했어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깨끗하게 닦인 교실과 복도를 보며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제는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옥분 씨는 그렇게 나이 들어서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자신이 비록 고독할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 이제는 그녀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고 있었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립심과 자존감을 되찾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옥분 씨의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옥분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누군가는 외로움을 느끼고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애쓰며 때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옥분 씨는 결국 자신이 머물 곳을 찾았고 비록 혼자지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과 고독을 마주한 분들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할 수 있으며 나만의 행복을 찾는 여정이 언제나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옥분 씨의 결단력과 용기처럼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며 앞으로 옥분 씨가 혼자서 자신의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